안녕하세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간질이라는 걸 당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보다 운이 좋았는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간질이 정말 나쁜 이유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모자라 다시 붙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간질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깔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의 불신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억울하고 서러운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그저 화만 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딱 그랬어요. 저와 남편은 시부와의 사이를 이간질 당했으니까요. 그것도 남편의 두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엄청나게 치사하고 더러운 그 사람들의 행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고 싶어 사연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만나 사랑을 키웠어요. 그런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댁에 방문했을 때 저는 이 결혼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부터 했어요. 시부가 상당히 알부자였거든요. 건물을 4채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큰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사귀었을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사귄 터라 인사를 드리러 갈 때가 돼서야 걱정이 되더군요.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는데 저희 집은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나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그 삐걱거림은 왠지 모르게 불길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가씨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백지처럼 그냥 새하얀 순백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도련님 같은 사람하고 만났을까? 집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연봉은 얼마냐. 그런 면접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죠. 남편의 큰 형수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렇다고 얼굴이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평범하기만 한 사람인데 도련님, 혹시 이 아가씨가 먼저 꼬셨어요? 작은 형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 걸었고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워낙 선하고 착해요.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좋은 점은 셀 수도 없이 많은걸요. 남편의 큰 형수와 작은 형수가 저를 저평가하며 건넨 질문에 남편은 100점짜리 답변으로 꺼내더군요.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형님들이 왜 저를 못마땅해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에게 건네는 말을 들으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아버님, 잘 살펴봐야 해요. 이런 애들이 순진한 얼굴로 나중에 뒤통수 치거든요. 순진한 얼굴로 꼬리치고 뒷조사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형수님,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제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체 아까부터 왜 다들 이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왜긴 왜요?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도둑년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죠. 솔직히 도련님이 처가에 돈도 있고 명망도 있는 여자 데려왔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우리 집안에 비하면 모자라잖아요. 분명히 돈이 목적인 게 틀림없다니까요. 29. 어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노련하지도 않은 나이에 저는 앞으로 저의 시댁이 될지도 모를 사람들의 엄청난 악의를 마주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남편의 두 형들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형님 될 분들도 나이가 있으셨거든요. 겁먹은 제 앞에서 깐깐한 표정의 시부가 잔뜩 인상을 찡그리고 말하더군요. 내가 해주겠다는 맞선 다 거절하고 만난 게 고작 2단계 집애야? 만약 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난 막내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래도 이 여자랑 결혼이 하고 싶어? 예, 그래도 할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은 열심히 벌면 되니 처음부터 욕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선택한다는 남편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갑갑했죠. 남편이 시부 눈에 찍힌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 손 덕분에 저도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죠. 잘 됐네요. 아가씨가 그렇게 결백하면 시댁 도움은 없어도 되죠?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데 뭐.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고개를 작게 끄덕인 저는 겨우겨우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결혼식은 좀 작게 해야겠네. 솔직히 급이 맞아야 뭘 진행을 하더라도 할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손님들을 아무데나 모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상황에 맞추면 저쪽 집안이 가랑이 찢어질 거고 그러니까 가족들만 모아서 간소하게 해요. 알았죠? 원래 저희가 작은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남편도 저도 현실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저희 집이 친척이 많이 없어서요. 친구들은 결혼식 날 저녁에 따로 초대해서 따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었고요. 하지만 시종일관 저와 친정을 깎아내리는 형님들을 보며 기분이 퍽이나 상했어요. 왜 여기에 없는 우리 부모님이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화가 잔뜩 났는데 남편이 저를 달래줬어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이라면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자취방이었어요. 미니 투룸인데 작아도 신혼의 부부에게는 그리 작게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죠.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과 대출을 더해도 전셋집을 얻기에는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당분간은 돈을 모으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살 집이 저의 자취방이라는 걸 시댁 식구들이 결혼식에서 알게 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저희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악담을 하더군요. 자취방이 신혼집이 될 수 있어요? 도련님도 진짜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와닿아요. 봐요. 돈 많고 머리 좋은 여자들 다 마다하고 사랑 하나 쫓아서 결혼했는데 그런 집에서 살다니. 지금 저렇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울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동서, 조용히 좀 말해. 저기 사돈 어른들 다 듣겠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들었던 말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없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래. 우리는 우리 형편 맞게 살면 되지. 나 그런 거 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화낼 만큼 어린 나이도 아니야. 내 손으로 번 돈이 아니면 다 빚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빚 없이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님들의 말은 기분이 나빴지만요.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없는 형편에도 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집 구할 때 보태서 쓰라고요. 괜찮다고 돌려줬는데도 안 쓰면 엄마가 속상하다는 말에 결국 그걸로 전셋집을 구했어요. 대출도 많이 꼈지만 자취방보다는 좋은 집이긴 했죠. 친정의 도움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서 남편이 어머니에게 엄청 고마워했어요.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 많이 벌면 꼭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일 있으면 저희 부르세요. 제가 가서 다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미소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저렇게 팍팍하고 기름이 낀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시댁의 환영을 받으며 한 결혼이 아니었기에 텃세나 괴롭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름의 각오도 하고 있었는데 이 시댁은 아예 저희 부부를 부르지 않더군요. 무려 결혼 3년 차에 첫째 딸이 생길 때까지도요. 명절, 생일 그 모든 날에도 저희는 시댁 출입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제 기분은 더럽게 나빴고 남편 기분은 더 많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시댁에서도 저희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시어머니는 참으로 조용하고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부의 재산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와 손녀딸에게 도움을 줄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자식들도 다 아들, 손주들도 다 아들이었는데 네가 딸을 낳아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막내를 쏙 빼닮아서 더 마음이 가. 우리 바깥 양반도 손녀를 그렇게 원했는데. 애를 낳은 뒤로도 시모는 자주 저희를 찾아와 용돈이나 아이 용품을 선물해주고 가셨죠.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던 저에게 복권 당첨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이가 1살이 갓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경매를 공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부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샀던 물건이 도로와 아파트가 들어서는 비싼 땅으로 변한 거죠. 개발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부모님 연세 드시면 전원주택이나 지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싸게 주고 산 곳이라 더 횡재한 기분이었어요. 그 보상금으로 친정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먼저 갚았고 그 다음에는 이사를 했어요. 금액에 맞춰 매매로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시모가 저희에게 은근슬쩍 말하더군요. 손녀딸 얼굴 보여주러 오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사들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앉아있더군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말이에요. 시부와 시모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시부는 우리 딸을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마음이 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집에 갈 때까지 안아주지는 않았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라며 시모가 저희에게 말했고 식탁에 둘러앉았죠. 그때 큰아주버님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갑자기 여기는 웬일이야? 그 좁은 집에서 살려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래서 돈 빌리러 온 거야? 진짜? 너희 아직도 이사 안 했어? 그런 집에서 대체 어떻게 사냐?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그렇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좁아 터진 닭장 같은 데서 그렇다고 다짜고짜 시댁부터 찾아오면 어떡해요? 도련님, 결혼할 때 아버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돈 한 푼 안 받아도 좋으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돈 받으러 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디 거지도 아니고 돈 구걸하는 꼴이란. 다들 우리가 돈을 빌리러 왔다고 생각하더군요. 이해 못할 일이었어요. 설사 저희가 돈을 빌리러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물어뜯을 것처럼 공격하다니 마치 우리가 자기 것을 탐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나서게 되더라고요. 그 집에 살았던 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취방도 제가 벌어서 제가 모은 돈으로 계약한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살아도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에서 형님들이 나누는 교양 있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전셋집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자가로 이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저희도 돈 빌리러 온 거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자가로 이사를 가? 아무리 듣기 싫은 말 들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돈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무슨 돈이 생겨서 집을 사? 허세 부리고 싶어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야. 없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지 원. 제가 대학생 때 돈 모아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그게 개발구역에 토지 보상금이 나왔거든요. 경매 공부하면서 친정 부모님 전원주택 부지로 딱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그 땅이 돈이 확 오르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 돈 나오는 대로 자가 마련했죠. 제 말에 갑자기 식탁이 조용해지더군요. 여기에 돈 빌리러 왔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왔어? 그거 자랑하러 왔어? 아니요. 저희 애가 얼마 전에 돌 지났거든요. 얼마 전에 밖에서 우연히 어머님 만났더니 아버님이 딸을 그렇게 바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은 아니지만 손녀라도 보시라고 애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님이 초대해 주셔서.
결혼도 축복받지 못했는데 애는 무슨. 손녀 데리고 와서 아버지 마음에 들 생각이면 애 저녁에 때려치워. 애 앞세워서 어르신 동정심 얻어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네요. 저는 돈 받아가겠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돈 이야기만 하시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큰아주버님이랑 작은아주버님은 아버님 명의의 집에서 살고 계시면서 건물 담보로 사업 자금도 많이 받아가셨다면서요? 저희는 한 푼도 받아간 적이 없는데 왜 저희가 돈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럴 생각도 없고 저희 벌어서 생활할 수 있어요. 이번 보상금 건으로 경매에 관심 붙어서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랑 경매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 벌어서 돈 쓸 거라서 여기서 돈 받아갈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돈 이야기는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우리가 돈 받아가는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야? 동서야말로 애 앞세워서 환심 사려고 여기 온 거잖아. 그래, 재수씨 너무하네. 우리는 사업이다 투자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 한 푼 소중한 때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를 돈이나 탐내는 사람으로 몰지 말라고. 그만. 막내 며느리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희들은 그 나이 처먹도록 이 늙은 부모에게 손이나 뻗는 놈들 아니냐. 아버지, 설마 지금 손녀 때문에 막내 편 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이 정도로 돈 많은 집안에 시집 오면 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아버지 수중에 있는 돈도 홀라당 넘어간다고요. 그만하래도. 입맛 떨어지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럼 손녀가 태어났다는데 얼굴도 보지 마? 생각이라는 게 있는 놈들이야? 그리고 막내 며느리한테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내 집 나한테 돈 주고 사가. 내 명의로 언제까지 두지 말고. 밥 먹다 말고 결국 화가 난 시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아주버님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모두 눈을 내려깔며 입을 꾹 닫더군요. 자기가 벌어서 산 집도 아니면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두 사람을 보니 시부가 열받을 만도 했어요. 그날 식사 이후 저는 또다시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됐습니다. 시부에게서 전혀 연락이 없었거든요. 결혼 6년 차에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시부는 시무를 통해 아기 선물 몇 가지만 보내오고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모와 자주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시댁이 거리로는 가까운데 신경을 안 써도 되니 편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게 되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시모는 저희에게 자주 연락을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분명히 저희에게 연락을 할 테고 또 유독 저희 둘째 딸에게 애정을 많이 쏟으셔서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시부에게 전화를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굳이 이야기했다가 긁어부스럼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따로 연락도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시모의 핸드폰이 해지가 됐어요. 점점 더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 핸드폰이 해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시댁으로 오거라. 시모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듣자마자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시부와 아주버님들 그리고 형님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시모만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눈치를 챘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한쪽 소파 구석에 앉으니 시부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엄마 얼마 전에 병원에 가니 치매 초기라고 하더구나.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닌데 요즘에는 정신이 없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내 생각에는 요양원에 보내면 상태가 나빠질 것 같으니 세 아들 중에 누구 한 명 책임지고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도록 해라. 건장한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병원에 보내는 것도 웃긴 일이지. 그리고 며느리들도 막내 빼고는 다 집 지키는 주부들 아니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시모와 관계가 유독 돈독했던 남편이 시부를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분명 인지장애 초기 단계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이야기를 안 해준 건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해 들었으니 많이 놀란 남편은 답답한 듯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다른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 그분들은 먼저 알고 있었던 듯 했어요. 우리가 불려온 이유 또한 짐작이 갔어요. 우리 부부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끼리 열심히 짝짝꿍 서로 주고받고 잘 지냈지만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는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가족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불러 가족회의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저희에게 시모수발을 맡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제 예상대로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머뭇거리며 시부 눈도 쳐다보지 못한 채 아무 말도 꺼내지 않더군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 눈에 띄어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고 싶지 않은 아이들처럼요.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돈 받으러 갈 때는 어머님 살가운 소리 하다가 병에 걸리니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는 걸 보니 시모의 현재 상황이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다들 눈 피하는 게 하고 싶지 않아 보여서요. 저 얼마 전에 직장 바꿔서 어머님 모실 시간도 괜찮아요. 직장을 바꿔?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열었거든요. 중개원도 있으니 시간은 괜찮고 제가 일해야 하는 상황이면 잠깐 동안 주간보호 맡겨도 되고요.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저를 봤지만 미안할 필요 없었어요. 솔직히 시부가 치매에 걸렸다고 수발 들라고 했으면 저는 억만금을 준대도 절대로 안 모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모는 달라요. 그 짜증나는 시댁 가족들 중 유일하게 우리와 교류하며 지낸 분이고 알게 모르게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여기 들어오는 건 못해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시부가 저를 한번 보고는 다른 형제들을 봤어요. 안 된다. 여기 들어와서 수발 들어야 해. 안 그래도 치매 걸려서 불안한 사람이야. 환경 바뀌면 더 불안해서 나빠지면 어떡하냐. 혹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 차라리 내가 돈을 주마.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큰아주버님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씁니까? 저희 와이프 요새 할 일 없으니 어머니 모시는 일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 뭘 믿고 어머니를 맡겨요? 여태 집에 오지도 않던 녀석들인데. 딱 봐도 돈 노리고 어머니 봐주겠다는 건데 차라리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모시겠습니다. 큰아주버님의 말에 작은아주버님도 질세라 끼어들었죠. 형님보단 우리가 더 낫죠. 어르신 모시는 건 체력 싸움인 거 모릅니까? 저희 와이프는 요새 골프로 체력 단련 많이 했거든요. 평소 몸도 약한데 어르신 모시다가 쓰러질까봐 겁나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요. 두 아주버님의 갑작스러운 경쟁에 두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보니 미리 상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아마 시부가 돈 이야기를 꺼내니 저희가 시부 눈길 한 번이라도 받을까봐 견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났어요. 돈도 필요 없이 시모 모시겠다는데 그마저도 막아서는 데다가 여전히 시부와 저희 부부 사이를 떼어놓으려 안달이 나 보였거든요. 아주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모시는 일에 돈 이야기는 왜 튀어나오냐고요. 그렇게 저희를 부모님하고 떼어놓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이간질까지 하면서 돈 안 받겠다고 각서라도 쓰고 어머님 모셔야 해요? 돈 안 받고 모시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어디가 돈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냐고요. 이간질이라니. 동서 말 함부로 하네. 여태 부모님하고 왕래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어머님 모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럼 연락 한 번 안 하던 식구들이 왜 어머님 치매 수발 들어야 하는 일에 저희 부르셨어요? 원래 저희한테 말없이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알아서 잘들 처리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 없이 해결하면 될 일을 왜 새삼스레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한테 떠넘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 중요한 문제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한 거지. 무슨 말을 못해?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몰라도 어머님이랑은 자주 연락했거든요. 손녀딸 보러 얼마나 자주 오셨는데 그건 모르셨나 봐요. 왕래도 없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이거 봐. 딸 귀한 집에 손녀 낳아주고 그걸로 어머님까지 깨어냈어? 아버님, 제가 그랬죠? 애들 앞세워서 어르신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고요. 몰래 어머님을 만나고 다녀? 그래서 뭐 받기로 했어? 뭐 준다고 하셨냐고? 받기는 뭘 받아요? 애기용품 받은 게 다인데. 거짓말하지 마. 도련님 깨어낸 솜씨로 어머님도 깨어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빼내려고 한 거 아니야? 형수, 말이 심하잖아요.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예요.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저희가 그런 돈이나 탐하는 버러지 같은 인간처럼 보입니까? 제 눈에는 이미 돈 받아가신 분들이 버러지처럼 보이는데? 참던 남편이 제가 심한 말을 들으니 결국 참지 못하고 핏대를 세우며 말대꾸 하더군요. 평소에는 꼬박꼬박 형수님 하며 허허롭게 다니던 남편이 호칭에 님자도 안 붙이는 걸 보니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가자 시부가 정리를 했어요. 그만해라. 너희 엄마는 재산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 다 있어. 주고 싶어도 못 줬을 테니 둘째 며느리, 너는 이제 그만 좀 떽떽거려라. 네 목소리 듣고 있으니 두통이 더 심해지잖아. 화를 낸 시부가 피곤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 들어와서 어머니 모실 거냐? 어머니 수발 드는 사람은 유산 상속할 때 좀 더 유리할 거다. 유산 이야기 꺼내자마자 큰형님이 외쳤어요. 아버님, 저희가 볼게요. 일하느라 바쁜 막내 며느리, 운동하느라 바쁜 둘째 며느리. 입만 아프게 뭐 하러 부르세요? 제가 맏며느리니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유산 이야기는 막내 도련님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견물생심이라고 듣다 보면 혹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갑자기 유산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여태 가족 일에 참여도 안 하고 부모님 모시지도 않은 사람은 유산 제외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결혼하면서 돈도 안 받는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일단 막내 도련님은 유산 상속에서 빼두고 형님, 그렇다고 형님이 어머님 모시는 것도 좀 아니죠. 매번 몸이 안 좋아서 행사에 자주 빠지면서 집에서 자기 몸이나 추스르는 게 어때요? 어머님 돌보다가 먼저 쓰러져서 링거 맞지 마시고요. 막내 동생이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갈까봐 아주 넷이서 협동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도 참기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아픈데 다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다 뭐냐고요? 지금 이 자리가 엄마 아픈 거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는 자리가 맞기는 해요? 무슨 말만 하면 저희는 죄인 취급에 형들은 엄청난 효자 효부처럼 굴고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싶으면 모시세요. 그래도 나도 엄마 아들이니까 정기적으로 보게 해줘요. 형들이 엄마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잘못 모셔서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형들 다 가만히 안 둬요? 그리고 돈, 그놈의 돈 이야기. 저희한테 제발 하지 마요.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저희 부부, 우리들 손으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저희한테 말하지 마요. 남편이 열받아서 화를 내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심하게 콩가루인 집안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해도 풀지 못하고 시모도 모시지 못한 채 나왔어요. 그래도 마음은 계속 시모 곁에 가 있으니 어떻게든 연락이나 다시 해볼까 생각하던 중 시부에게서 다시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갔더니 저번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상석에 앉은 시부와 소파에 앉은 두 아주버님과 두 형님들이 보였어요. 우리까지 모두 도착하자 시부가 입을 열더군요. 너희도 알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그리고 첫째,
네가 내 건물을 담보로 빌려간 돈을 못 갚아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 너희들 엄마한테 드는 돈 하며 내 사정 안 좋다는 이야기에 여기저기서 빌려갔던 돈 돌려달라는 이야기에 돈 돌려주고 나니 내 수중에는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시부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탁자 위로 툭 던졌어요. 저와 남편은 그냥 멀뚱멀뚱했고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서류를 뜯어먹을 것처럼 살펴보더군요. 시부 명의로 건물이 여러 개 있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건물이 다 다른 사람 소유가 됐더라고요. 나는 이제 늙었고 너희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지. 나도 이제 자식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쉬고 싶구나. 너희들 중에 누구 나와 함께 살 사람 있냐? 시부의 말에 저희는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에도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시부를 들들 볶을까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정막 속에 큰 아주버님이 먼저 말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이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모시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처가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자주 나가봐야 합니다. 아버지 모시는 건 힘들 것 같고 어머니도 이번 달까지만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황하게 늘어놓긴 했지만 안 된다는 말이었죠. 그러자 작은 아주버님도 이에 질세라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저희들은 형님만큼 뭘 받은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런 일은 당연히 돈 많이 받아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모님 모시는데 필요한 금전도 필요하고요. 제가 하는 가게 사정도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치면 형이 당연히 부모님 모셔야죠. 받아먹은 게 얼만데. 뭐? 그러는 너는 안 받아먹었어? 그리고 부모님 모시라는 말 하는데 격떨어지게 무슨 돈 이야기야? 우리가 여태 모셨으니 너희더러 모시라는 거잖아. 고작 3개월 모셔놓고 그것도 모신 거요? 내가 모를 줄 알아? 형수가 어머니 모신 거 아니잖아. 간병인 고용해놓고 자기는 편하게 있었으면서. 두 아주버님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걸 보니 씁쓸했어요. 솔직히 여기 왜 불려왔나 싶고요. 여차하면 시모만 데리고 떠야겠다 싶었는데 두 사람의 불똥이 저희에게 튀더군요. 아, 아버지, 막내 있잖아요. 여태 아무것도 못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자식된 도리 지키라고 하세요. 매번 이런 일에서 빠지기만 해서는 안 되죠. 여태껏 시부의 눈에 들지 못하도록 우리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 시켜놓고는 시부가 모든 걸 잃게 되니 그제야 저희한테 시부를 밀어넣으려 하더군요. 추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어이가 없는데 그때 시부가 두 아주버님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가 빌려간 내 돈의 3분의 1을 막내한테 줘라. 지금 당장 내게 돈이 없으니 너희가 빌려간 돈으로라도 막내한테 그 몫을 줘야 하지 않겠냐? 그 말에 두 아주버님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시부를 향해 핑계와 분노를 퍼붓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왜 막내한테 돈을 줘요? 돈 줄 거면 아버지가 줘야지. 그리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태껏 치매 노인 모신 거 생각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된 것도 다 아버지 탓이잖아요. 그러게 신중하게 자금을 굴렸어야지. 신중?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누구 탓인 줄 알아? 너희가 내 돈 빌려가 놓고 입 싹 닫고 있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 돈으로 돈 벌면서 가족들 먹여 살렸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 있으면 아들한테 돈도 좀 줄 수 있는 거지. 그 많은 돈 죽을 때 가지고 갈 생각 아니라면 자식들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은 미천으로 쓴 거고. 그런 건 당연히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하는 거죠. 큰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조리 궤변이었어요. 빌려준 돈은 그저 빌려준 것일 뿐인데 마치 그걸 자기가 모으고 불린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당연히 자기 것처럼. 둘째 너도 형이랑 생각이 똑같아? 말해봐라. 너희가 빌려간 내 돈이 당연한 거야? 아버지, 진정 좀 하시고. 누가 그렇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빌린 건 빌린 거고 내가 번 돈은 내가 번 돈이죠. 근데 아버지도 너무하시잖아요. 그 많은 돈을 다 잃고 갑자기 자식들한테 기대겠다고 하면 솔직한 말로 누가 좋아해요? 집에 있으면서 또 무슨 사고 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실 수 없다는 거지. 저희도 딸린 식구가 있는데 위험하게 좀 그렇잖아요? 와이프랑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그쵸? 제주도 좋아요. 개소리를 점잖게 내뱉는 걸 보니 제가 다 열이 받더라고요. 돈이 없어졌다고 시부를 못 봐준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시부가 열이 받았죠. 막말을 정성스럽게도 포장하는구나. 따지고 보면 내가 망한 건 다 너희들 때문이지. 너희가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빌려간 내 돈, 내 건물 담보로 빌려간 돈도 못 갚아서 내가 대신 갚아주고 있는 판에 이 아버지도 못 모시겠다. 네 놈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래? 좀 그만하세요. 저희는 이런 식이면 아버지랑 못 살아요.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멀쩡한 집안 다 망하게 해놓고 다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많은 돈 차라리 저희한테 증여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저희도 어른 모실 만한 형편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떠나고 시부가 한숨을 내리시고는 저희한테 묻더군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떠날 거냐? 그 말에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부와 완전히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고 어린 시절에는 좋았던 기억도 많으니 남편은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시부모를 모시는 일은 저한테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큰 한숨을 쉬고 시부에게 말했죠. 사실 아버님이 저희를 밀어내셔서 여기 오기 전에는 어머님만 모시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으셨거든요. 곤란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희가 모실게요. 이 집도 넘어가는 거면 이참에 두 분 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사돈께서 사람이 참 좋으신가 보군. 너희를 괴롭혔는데도 나를 모시고 갈 수 있겠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아버님,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알아서 돈 벌어요. 남한테 빌린 건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른 말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주변에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그 영향으로 힘들어지고 보고 있기 불편하기 때문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본인은 더 행복해진다고요. 제 말에 시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한 감정이라도 갖고 계셨나 싶었죠. 여태껏 두 아주버님들의 화려한 견제 때문에 저희가 돈 때문에 들러붙으려는 인간들처럼 보였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시부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실 얼마 전에 내가 집에 일찍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시어머니 모시겠다던 첫째 며느리가 보이지를 않는 게야. 찾아보니 백화점을 갔다고 하더구나. 너희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말이지. 그 안에서 나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고용한 간병인은 듣지 못한 척 핸드폰만 열심히 했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느냐? 나도 늙고 병들어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면 내 자식들이 나를 저렇게 만들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러니 시험을 해본 거야. 누가 진짜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할까 하고. 그놈들은 탈락이야. 지들이 가져간 돈이 얼만데 받아간 돈만 해도 부모를 평생 모시고 받들어 살아도 모자란데 어떻게 돈 한 푼 안 가져간 너희만 남는 건지. 서류는 다 거짓말이었고 시부는 여전히 알부자가 맞았어요. 그걸 몰랐던 두 형은 시부가 재산을 모두 날린 거라고 생각하자마자 빛과 같은 속도로 시부를 버린 거고요. 어안이 벙벙한 저희들을 두고 시부가 태연히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시부가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시부가 죽고 나면 남은 재산은 모두 기부한다고요. 자식들 그 누구에게도 남은 재산은 안 준다고 말이죠. 며느라가 사돈어른과 식사 시간을 좀 잡아보거라.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결혼식 이후로 처음 시부를 만났어요. 시부는 친정아버지가 나오자 두 손을 꼭 붙잡고 그러더군요. 딸을, 이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주셨는데 여태 모르고 바보 같은 짓만 했습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늙음하게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두 손녀가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사돈이 아이들 어린 시절을 그냥 보낸 것 같아 그게 아쉽네요. 나중에 제가 찍은 사진이라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부가 허허하며 웃더니 저와 남편을 보고 입을 열었어요. 말년에 내가 정신 차리도록 해준 고마운 며느리한테는 선물을 줘야지. 시부가 제게 준 것은 시부 소유의 건물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현금을 증여해줬고요. 이런 걸 바란 게 아닌데 거절하려고 하자 시부가 그러더군요. 눈먼 장님 눈뜨게 해줬으면 그것도 싼 거야. 그리고 집을 너희 집 근처로 옮길까 한다. 손녀들 재롱 보며 쉬고 싶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시부모 두 분 다 저희 집 근처 주택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시부는 가지고 있던 나머지 건물을 처분하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게 참교육을 해주셨어요. 바로 두 아주버님들이 결혼할 때 시부가 사준 집, 시부 명의의 집 두 채를 소유자의 권한으로 팔아버리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시부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통보를 하니 두 아주버님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시부에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서운하셨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한테도 도움 안 돼요. 이런 곳에 있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가요. 저희가 모실게요. 형은 인연 끊겠다면서 뭐하러 왔어?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 둘 다 사색이 돼서 벌벌 기는 꼴이란. 인연 끊겠다더니 너희 여기 왜 왔냐? 돈 없는 아버지 필요 없는 거 아니었어? 유언장 작성 이미 변호사 대동하고 다 끝냈다. 재산 증여도 얼추 됐어. 나 죽으면 너희는 돈 한 푼 못 가져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너희 능력으로 마련한 게 아니니 내가 도로 가져가야겠다. 늙은이 노후 자금이 필요해. 다행이지. 그것마저 너희 명의로 해줬으면 말년에 내가 얼마나 크게 곤란했을지 상상도 안 가니까 썩을 놈아. 아버지, 저 이대로 못 갑니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식이면 저도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아니, 노망 나셨어요? 막내한테 건물을 왜 줘요? 죽으나 사나 끼고 있던 건물을 그간 아버지 모신 저희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못 나가요. 그리고 재수씨,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아버지랑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킨 게 재수씨지? 이래서 제가 없는 집 자식들은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뭔 헛소리야? 감히 우리 집 귀인한테. 네 놈들 같은 돈귀신들 때문에 내가 허비한 돈이며 시간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오는구만. 돈 없다고 아비 버린 후레 자식들 주제에 어딜 와서 난장질이야? 이간질은 너희가 했겠지. 막내 하나 유산 상속에서 떨어뜨리려고 눈이 벌겋게 달려들어 놓고는 썩 나가지 못해? 내가 발로 차주랴? 기어이 저를 끄집어내서 또다시 모욕하려는 두 아주버님들에게 시부가 한바탕 시원하게 퍼붓고는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소송까지 걸었더군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아주버님들 모두 쫓겨나듯 나가버렸어요. 혼자 시모 모시며 사는 시부를 보니 마음이 안 돼서 제가 먼저 말 꺼냈어요. 그냥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그랬더니 시부가 그러더군요. 내가 그렇게까지 염치 없는 인간이 아니다. 너한테 매달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너희 집 근처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그 대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시어머니는 근처 요양원에 보내야겠어. 이제는 치매가 너무 심해서 간병인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오며 가며 살아있는지만 확인해줘. 그것만 해줘도 감지덕지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딸애들 데리고 시부도 자주 찾아가고 요양원에 있는 시모도 자주 찾아갔어요. 둘째가 시모 어릴 때를 쏙 빼닮은 탓인지 시모가 손녀들 데리고 오면 누군지는 못 알아보셔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시부도 그런 손녀딸들하고 자주 시간 보내며 즐거운 노후를 만끽하고 계세요. 시부와 저희 사이를 이간질하며 나쁜 짓만 일삼던 두 아주버님들은 지치지도 않고 시부 집에 찾아와 용서해달라며 쇼를 해요. 하지만 시부 불호령에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나는 일이 태반이네요. 그런 아주버님들, 형님들과 가끔 문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는데 시부 한 대 받으며 집으로 들어가는 제 모습 보고는 얼굴이 한껏 구겨진 꼴을 보니 속이 엄청 쓰려 보였죠. 대신 제 속은 시원했지만요. 또 오셨네요. 아버님 심기가 많이 불편한가 봐요.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욕심내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만 지켰어도 형님들 손안에 있던 것은 지키고도 남았을 텐데요. 사람 욕심 참 끝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 버린 놈들이 무슨 자식이라고. 이렇게 보니 형님들 왔다 가신 날에는 아버님 심기가 불편할 만도 하네요. 저도 기분이 이렇게 더러운데. 멀리 안 나가요? 다음에 오실 때 아버님 허락 받고 오세요. 그래야 앞에서 안 기다리죠. 제가 한껏 비웃어주자 형님들이 화가 났는지 저한테 뭐라 하려는 것을 아주버님들이 기겁을 하며 말리더군요. 시부 집 앞에서 드자비질하다가 시부한테 더 밉보일까봐 걱정이었나 봐요. 그런 짓 안 해도 이미 신용도가 바닥인데. 부모 재산 있으면 좋죠. 물려주면 더 좋고요. 저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돈 준다면 기분도 좋고 횡재한 기분이고 그래요. 하지만 그 돈이 제가 번 돈도 아닌데 제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돈 없다고 힘들 때 도와준 부모를 버리는 것도 도리를 저버리는 거고요.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보니 저도 앞으로 경계 또 경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돈에 눈이 멀면 시부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저렇게 나중에 후회하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할 수도 있구나 하고요. 시부모와 저희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던 두 아주버님과 두 형님들은 여전히 시부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자식들을 시험하면서 느낀 감정이 생각보다 뼈저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해를 풀고 도리어 더 잘 지내고 있고요. 걱정 없는 집은 없고 우환이 없는 집도 없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가족이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계가 잘 풀려 다행이기도 하고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